데이터 세상 속으로 지난주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검색했을까요?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그 정답을 알아봅니다. 지금 제 옆에는 박의진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졌어요. 따뜻하게 입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지금 반팔 입고 왔어요. 네. 스튜디오가 좀 따뜻하죠? 네. 자, 우리 김세영 아나운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말 분위기가 무르익는 요즘 정말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안 좋은 소식도 꽤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럼 5위부터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문자 논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논란의 시작은 국회 보인회의장에서 포착된 인사청탁 문자였는데요. 문진석 의원이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김 전 비서관이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는 답을 보낸 장면이 그대로 카메라에 찍힌 겁니다. 여기서 현지 누나가 김현지 실장으로 지목되면서 민간단체 인사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는요, 성남 시절부터 약 이재명 대통령을 30년간 보좌해온 인물로 이재명의 그림자 아니냐 이런 키워드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정부 공식 인사가 아닌 자리에서 대통령실의 핵심 인물이 거론된다는 것이 더 논란을 키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제의 자리 자체가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민간 영역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졌는데요. 야당은 이를 사적 인맥을 통한 인사 개입이라고 규정하면서요. 단순 문자 해프닝이 아니라 국정문란, 인사농단 수준의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논란이 커지면서 대통령실의 입장도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는데 이제 김남국 전 비서관이 바로 또 사퇴를 했죠. 네, 김남국 전 비서관은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사의를 표하며 대통령실에서 물러났습니다. 민간단체 인사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대통령실은 김현지 실장의 실세 논란에 대해 부속실장은 인사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김현지 실장 본인도 유탄을 맞은 것일 뿐이라며 김남국 전 비서관과 가까운 사이라거나 인사 실세라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관련 인사들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실제 인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도한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수사와 수사의 방향과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러면 다음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에스파의 윈터와 BTS의 정국, 아이돌의 이름이 둘 다 나란히 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열애설이 아이돌 팬덤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정말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네, 이번 열애설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 팬들의 관찰에서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강아지 모양 타투를 새겼다는 글이 퍼지면서 불이 붙었고, 이어 비슷한 팔찌, 이니어, 그리고 같은 시기에 비슷한 네일을 했다는 게시물이 줄줄이 공유되며 커플 아이템 아니냐는 해석이 확산됐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보니까요, 둘이서 같은 모양의 타투를 하기도 하고 팔찌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설마 둘이 사귀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진짜 커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여기에 정황들이 더 얹어졌습니다. 정국은 군복무 중이던 올해 3월 에스파 콘서트장에서 포착됐고요. 윈터는 방송 중 정국의 본명 전정국을 언급했던 장면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황만 보면요, 팬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연결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당사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열애설을 부인했다든지 열애설을 긍정했다든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양측 소속사 모두가 입장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열애설이라면 부인이나 확인이 나올 법한데 이번처럼 침묵이 길어지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노코멘트가 오히려 사실상 인정 아니냐는 해석까지 섞여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공식 입장이 없어서 정황과 해석만 쌓이는 구조에서 이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이번엔 키워드가 조금 독특합니다. 류중일 며느리예요.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류중일 씨의 전 며느리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사건의 핵심은 류중일 감독의 전 며느리가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이 가르치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호텔에 여러 차례 함께 머물렀다는 정황이 드러난 데서 시작됐습니다. 특히 전 며느리가 1살 배기 아들까지 호텔에 데려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단순 사적 만남을 넘어 아동 정서적 피해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네, 이게 사실이라면 좀 끔찍한 내용이긴 한데요. 단순히 사생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사와 제자 그리고 미성년자와 아동이 얽힌 문제여서 더 논란이 큰 것 같은데 이 검찰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네, 전 남편인 류 씨는 두 사람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며 호텔 내역, CCTV 등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남부지검은 제자가 만 18세가 되기 전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 며느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 씨 측은 항고장을 제출했고 수사가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다시 논란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류중일 감독이 직접 며느리의 실명을 밝히면서 저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12월 초 류중일 감독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이름을 밝히면서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가 내 전 며느리라고 공개했습니다. 그는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에 동행한 사실, 전 며느리가 교사 복지까지 추진 중이라는 점을 문제를 삼으며 아동보호 제도 개선과 교원 징계 기준 강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건의 흐름이 다시금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전 며느리의 부친이 직접 나서서 반박을 시도한 건데요. 다른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또 특히 류 전 감독의 아들 측, 그러니까 전 사위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 며느리의 부친은 전 사위 측으로부터 40억 원 상당의 금전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전 사위가 언론사에 허위 제보를 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약식 명령까지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부친은 전체 사건이 프레임에 씌워진 것 같다며 딸의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4억도 아니고 4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전 남편이 요구했다는 것도 참 신기한데, 자, 류중일 씨의 전 며느리와 고교 제자의 관계의 실체, 그리고 또 금전 요구 등의 의혹, 진실 공방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많은 분들이 지난 한 주에 정말 많이 들었던 단어 아닐까 싶은데요. 조진웅입니다. 데뷔 20주년을 넘은 조진웅 씨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최근 고교 시절에 중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폭로되면서 본인이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사실상 그냥 은퇴를 해버린 이런 좀 논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논란의 시작은 한 연예 매체의 폭로였는데요. 조진웅 씨가 고등학교 시절 이른바 일진 무리와 함께 차량 절도 등 범죄를 저질렀고 특수 강도, 강간 혐의로 소년원 송치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훔친 차에 여학생을 태워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증언까지 제기되며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강력범죄 가담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10대 시절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당시 워낙 또 충격적이고 내용 자체가 이제 소년원까지 갔다 왔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확산이 더 빠르게 된 것 같습니다. 당시 본인과 소속사의 입장은 어땠나요? 네, 소속사는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소년원 송치 전력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성폭행 가담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범죄 의혹은 선을 그었고 30년 넘은 사건이라 모든 경위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조진웅 씨도 당시 비행과 폭행, 음주운전 등 과거 과오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해명 이후에 하루 뒤에 전격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연예계에서도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많았지만 은퇴는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진웅 씨는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모든 활동 중단, 배우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각종 차기작과 캐스팅 중이던 작품들은 모두 전면 재편이 불가피해진 상황이고요. 네, 이번 사안이 단지 한 배우의 논란을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 소년원 출신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또 그리고 과거 전력 공개를 어디까지 경계해야 되냐, 이런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론의 상당수는 강력범죄 의혹이라며 은퇴는 당연하다는 입장이고요. 일부에서는 소년 보호 사건은 성인 이후에 전과로 영구 낙인 찍지 않도록 만든 제도인데 어느 선까지 공개해야 하느냐는 반론도 나옵니다. 네, 결국 이번 사건은 한 배우의 은퇴 혹은 과거 논란을 넘어서서요, 미성년 범죄에 대한 책임과 공인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라는 의문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굉장히 긴 키워드였습니다. 이 개인 통관 고유 번호 재발급이었는데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주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이후 해외 직구를 하던 이용자들이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한꺼번에 바꾸기 시작하면서 관세청 시스템까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지난 한 주 발생했었습니다. 네, 시작은 쿠팡의 대규모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약 3,370만 개 계정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정부가 확인했는데요. 이름, 주소, 연락처, 그리고 일부 구매 정보까지 포함돼 전자상거래 사상 최악의 유출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저도 이거 유출됐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그때 당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왜냐면 저 쿠팡 중독자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규모라면 누구나 불안감이 커질 법한데요. 쿠팡 사태 터지자마자 저는 비밀번호부터 싹 바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처럼 불안해진 쿠팡 이용자들이 개인 통관 고유번호 재발급에 나서면서 결국에 이렇게 재발급 대란까지 일어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개인 통관 고유 번호도 함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해외 직구 이용자들 사이에서 번호부터 바꾸자는 말이 퍼진 건데요. 평소 하루에 200에서 300건이던 재발급이 하루 수십만 건으로 폭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12월 1일엔 29만 건, 2일엔 33만 건을 넘어서는 등 평소의 수백 배 수준이었죠. 이 정도면 뭐 사실상 시스템이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 사이트가 아예 먹통이었다, 클릭도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2일에는 관세청 유니패스가 사실상 접속이 거의 안 될 정도였습니다. 결국 관세청이 전용 발급 시스템을 급하게 만들어 5일부터 따로 운영하면서 겨우 진정시킨 상황입니다. 네, 이 번호를 바꾸려는 사람은 점점 쏟아지고, 또 이제 시스템을 밀리게 되고, 실제 통관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통관 과정에서 번호를 바꾸면 배송 지연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장에 적힌 번호와 실제 번호가 다르면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이용자들은 실제로 배송이 멈춘 것 같다며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불안이 충분히 커질 만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번호 도용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야기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네, 누가 내 번호로 해외 물품을 들어오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실제 본인도 모르는 수입 기록이 잡혔다고 제보한 사례도 있었고요. 다만 관세청은 도용이 확인되면 당사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지나친 공포는 진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책임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된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제도가 혹시 변경될 여지가 있을까요? 네, 관세청은 개인 통관번호 보안을 더 강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연 1회 갱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새로 번호를 받는 사람은 발급 후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 이후 매년 갱신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번호를 정기적으로 바꿔 도용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갱신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해외 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개인 통관 번호 보안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사태가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트렌드였습니다. 네, 데이터 세상 속으로 지난 한 주 해외에서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검색이 됐을까요? 5위부터 살펴보시죠.
네, 보름달입니다. 아마도 소원 빈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4일이었죠. 밤하늘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하늘의 선물인 보름달이 떴습니다. 네, 보름달은 슈퍼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사실 공식 천문학 용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1년에 3-4번밖에 볼 수 없는 특별한 장면이라고 하니까 그날 달 보신 분들은 꽤 행운입니다. 달 이름도 흥미롭습니다. 12월의 보름달을 영어로 하면 콜드문인데요. 12월 보름달은 아메리카 원주민 전통에서 콜드문, 즉 추운 달이라고 불렸고 밤이 가장 긴 동지철과 가까워서 롱나이트 문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보름달을 부르는 이름도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스노우문, 윈터 메이커 문, 또 흰 서리달 같은 다양한 명칭이 겨울의 분위기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럽에서는 고대 축제인 율타이드와 연결해서 율전의 달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율타이드는 쉽게 말해서 유럽의 옛 크리스마스 시즌을 의미하는 전통 명칭인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다리던 축제와 연결된 이름이죠. 네, 이번 콜드문은 올해 마지막 슈퍼문이자 3번째 연속 슈퍼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못 보신 분들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사가 2026년 1월에도 다음 슈퍼문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 해가 저물어갈 때 뜨는 보름달이라서 더욱더 큰 의미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소원 비셨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애플뮤직 리플레이입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올 한해 어떤 음악을 들었을까 궁금해지실 텐데요. 또 다른 음악 플랫폼인 스포티파이보다 한 발 더 공개가 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애플뮤직이 올해도 가장 먼저 연말 결산을 시작했습니다. 사용자들이 1년 동안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아티스트를 좋아했는지 데이터로 정리해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무엇보다 올해 글로벌 스타는 로제 그리고 브루노 마스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한 아파트가 2025년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곡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아파트가 애플뮤직 글로벌 1위라니 K-팝 영향력이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죠. 또 올해의 아티스트는 힙합 뮤지션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가 선정됐습니다. 집계 기간 동안 무려 45억 분을 들었다고 하니 팬덤의 힘이 대단합니다. 네, 올해는 리플레이 기능도 조금 더 강화가 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새로운 아티스트를 발견하는 기능, 또 꾸준히 들었던 아티스트를 보여주는 기능,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취향도 이제 사람들의 취향도 다각화되고 있다,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저희는 3위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금액만 무려 720억 달러 규모입니다. 하나로 하면 이 액수가요, 105조 7천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수입니다. 네, 워너브라더스는 해리포터, 왕자의 게임, 매트릭스, 반지의 제왕 같은 초대형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곳인데요. 여기에 CNN, HBO, TNT 스포츠 등 굵직한 네트워크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넷플릭스가 이 자산을 확보하면 스트리밍, 영화, TV 시장 전체를 통합하는 초대형 플랫폼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순탄한 인수는 아닙니다. 이미 세계 최대 스트리밍 기업인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까지 가져가면 독점 우려가 커지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유럽의 규제 당국이 강한 심사를 예고했고 실제로 승인까지는 내후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정치적 변수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했어요. 시장 지배력이 과도해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 정도면 단순한 기업 이슈를 넘어서 정치, 산업 그리고 문화가 다 걸린 그런 초대형 인수 아닌가 싶습니다. 네, 투자자들도 불안 요소를 보고 있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넷플릭스가 떠안게 될 부채가 약 590억 달러에 달하고요. 우리 돈 약 86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만약 거래가 무산되면 58억 달러 해지 수수료까지 물게 됩니다. 넷플릭스 주가가 급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네, 다만 장기적으로는 전략적으로는 훌륭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넷플릭스의 진짜 경쟁 상대가 더 이상 디즈니나 HBO가 아니라 유튜브와 AI 기반 크리에이터 콘텐츠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워너브라더스의 방대한 IP는 콘텐츠 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스트리밍 시장의 전쟁이 정말 이제 치열한데요. 알고리즘 대 AI 콘텐츠의 전쟁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넷플릭스가 거대한 콘텐츠 무기를 즉 워너브라더스를 손에 쥐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큐도 보시죠. 네, 지난주에만 100만 건 이상 검색된 조금 의외의 키워드입니다. 맥도날드 그린치 세트인데요. 패스트푸드 시장에 다시 한번 경쟁이 붙었습니다. 네, 맥도날드가 연말 한정판 그린치 세트를 선보였습니다. 메뉴는 빅맥, 맥너겐, 감자튀김, 음료로 구성된 익숙한 조합인데요. 정작 화제의 중심은 맛보다 굿즈였습니다. 세트에 함께 들어있는 그린치 테마 양말이 이제 패스트푸드는 메뉴보다 굿즈 경쟁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람들이 음식보다 양말이 메인이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였는데요. 4가지 디자인의 그린치 양말이 랜덤으로 들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영수증 인증, 교환 양말 자랑 릴스가 줄줄이 올라오면서 바이럴이 커졌습니다. 사실상 굿즈 마케팅이 제대로 먹힌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이유는 또 버거킹과 맥도날드가 이번에 정면 대결을 시사했어요. 맥도날드가 그린치 세트를 내놓은 같은 날, 버거킹은 스폰지밥 한정 메뉴를 출시했습니다. 딱 맞춰 경쟁 구도가 생기면서 온라인에서는 그린치와 이제 스폰지밥, 너희는 어디 가서 햄버거 사 먹을래? 이런 경쟁이 붙기도 했습니다. 네, 비교가 정말 재밌었습니다. 버거킹은 파인애플 상자, 캐릭터 장난감, 테마 버거 등 구성 자체가 훨씬 화려했습니다. 반면 맥도날드는 메뉴 변화는 거의 없고 피클 시즈닝 정도만 추가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린치 세트가 더 화제를 만든 건 새롭지 않은데 이상하게 갖고 싶다는 그 감성, 그리고 한정판 양말의 힘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성인용 해피밀이라는 점도 반응을 이끌었어요. 연말 분위기, 그린치 콘셉트, 한정 굿즈 조합이 2030층의 소장 욕구를 자극한 것이죠. 실제로 일부 지점은 하루 만에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MZ세대의 마음을 잡으려면 굿즈를 정말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프랜차이즈 식당 같은 경우는요, 맛보다는 굿즈, 캐릭터, 밈 이런 것들로 마케팅해서 승부를 봐야 되는 시점이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전 세계 축구 팬들이 환호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 시간이 있었는데요. 정치적 관심과 축구 열기가 동시에 튀어져 나온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이번 월드컵은 사상 처음으로 48개 팀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 월드컵이기 때문에 추첨 자체가 하나의 빅 이벤트였습니다. 게다가 공동 개최국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정상들이 모두 참석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피파로부터 평화상까지 수상하면서 전 세계가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피파가 새로 만든 첫 번째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조 추첨 전부터 관심이 크게 모였는데요. 행사 중 직접 메달을 목에 거는 장면이 생중계되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피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이 메달을 준 의도를 밝혔는데요. 이런 정치적 메시지가 월드컵 행사에 결합이 되면서 논란과 화제를 동시에 낳았습니다. 네, 하지만 무엇보다 한국 팬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조 편성이었습니다. 한국은 개최국 멕시코가 있는 A조에 들어갔습니다. 남아공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까지 포함되면서 만만치 않은 조지만 충분히 경쟁력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해외 평가도 흥미로웠는데요. ESPN은 한국을 조 2위 예상팀으로 꼽으면서 아시아 예선을 무패로 통과한 점,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6월 25일 열릴 한국 대 멕시코가 A조 빅매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고요. 네, 맞습니다. 멕시코는 최근에는 기복이 있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요. 또 한국 같은 경우는 현재가 상승세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우리 한국 팬들도 어떻게 보면 희망을 걸어볼 법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손흥민 선수와 멕시코의 신예죠. 산티아고 히메네스의 세대 맞대결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조 추첨 형식 자체도 화려했습니다. 톰 브래디, 샤킬 오닐, 웨인 그리츠키 같은 북미 스포츠 스타들이 추첨에 참여하면서 월드컵이 북미식 쇼가 됐다는 반응까지 나왔는데요. 그야말로 오락적 요소가 강한 행사였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글로벌 이슈와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월드컵 조 추첨까지 뜨거워진 전 세계의 관심을 여러분들께 함께 전달해드렸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국제 뉴스 속에서도요. 저희 데이터 세상 속으로 조금 더 가치 있고 알찬 정보로 다음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